순치제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여인 동학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청나라 역사상 가장 지위가 낮은 황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모순입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황후의 자리에 오른 적도, 다음 황제를 낳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눈을 감자 순치제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황후로 추존했습니다. 당시 엄연히 진짜 황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장례식은 황후의 격식을 넘어선 파격적인 대우 속에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에게 남겨진 시호를 보면 역사의 냉혹함이 드러납니다. 다른 황후들은 보통 16자나 17자의 긴 시호를 받고 남편인 황제의 시호까지 함께 붙습니다. 반면 동학비의 시호는 고작 12자에 불과하며 황제의 이름조차 빠져 있습니다. 황제를 슬픔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막강했던 총비. 도대체 왜 그녀는 결국 이런 반쪽짜리 명예만을 안게 된 것일까요? 1644년 명나라가 무너지고 대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정점에 선 황제는 고작 6살배기 어린아이 순치제였습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라기보다 사실상 섭정왕인 숙부 도르곤의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살아있는 옥사의이자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자금성은 그에게 있어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어머니조차 정치적 이유로 거리를 두어야 했기에 소년 황제는 철저히 고립된 채 뼛속까지 사무치는 외로움과 애정 결핍을 견디며 자라야 했습니다. 1650년 12월 절대 권력자 도르곤이 사냥터에서 급사하자 상황은 반전됩니다. 13살의 순치제는 기다렸다는 듯 친정을 선포했습니다. 억눌려왔던 그의 분노는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10년 묵은 한을 풀기 위해 도르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채찍질하는 부관 참시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짓밟은 그림자를 지워버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야 명실상부한 제국의 주인이 된 그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또 다른 거대한 산, 어머니 효장문 황태후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강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청나라와 몽골의 혈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 조카인 몽골 여인을 억지로 황후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첫 번째 황후 보르지기트 씨는 미모는 뛰어났으나 몽골 귀족 특유의 사치와 오만함이 뼈에 박힌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한족의 문화를 흠모하며 검소하고 학구적인 선비 같은 삶을 추구하던 순치제에게 그녀는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두 사람의 갈등은 사소한 식사 자리에서부터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황후는 식탁 위에 놓인 은수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천하를 가진 대청의 황후에게 고작 이런 초라한 은접시를 내놓느냐. 그녀는 당장 금그릇으로 바꾸라며 궁녀들을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순치제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전란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일국의 국모라는 사람이 고작 금그릇 타령이나 하고 있소. 황제에게 면박을 당해 모욕감을 느낀 황후는 지지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내 대장부라면 구석진 서재에 박혀 책만 읽지 말고 몽골의 남자들처럼 말을 타고 사냥이나 가시지요. 남편의 취향과 인격을 조롱하는 말에 격분한 순치제는 결국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며 축객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황후의 문제는 사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질투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순치제가 총애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예쁘장한 궁녀를 눈길이라도 주면 황후는 그 즉시 해당 궁녀를 끌고 가 매질을 하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황제의 침전인 건청궁과 황후의 처소인 곤룡궁 사이에는 살얼음판 같은 냉기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1653년 16살의 순치제는 조정의 전대미문에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황후 보르지기트 씨를 폐위하노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몽골과의 외교 관계를 우려해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설득이 통할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대들이 저 여자와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보시오. 나는 저 여자와 있는 것이 지옥보다 더 끔찍하오. 황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황후는 정비로 강등되어 쓸쓸히 뒷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는 타협을 모르는 순치제의 불같은 성격과 그가 겪었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효장문 황태우는 아들의 반항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폐후 사건이 있자마자 그녀는 보란듯이 또다시 자신의 가문에서 두 번째 황후를 데려왔습니다. 순치제는 절망했습니다. 또 몽골 여자란 말인가? 또 어머니의 꼭두각시란 말인가? 두 번째 황후 역시 한자를 읽을 줄 몰랐고 황제와 깊은 대화를 나눌 지적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순치제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후궁들이 있는 육궁의 발길을 끊고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 지냈습니다. 18세 피가 끓는 청춘의 황제. 그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고승들을 불러 선문답을 주고받으며 그는 현실 도피를 꿈꿨습니다.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인형이 아니라 나의 고뇌를 이해해주고 내가 쓴 시에 화답해주며 붓을 함께 쥐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음 같은 여인을. 나의 이 차가운 손을 잡고 황제가 아닌 인간 복림으로 봐줄 사람을. 하지만 그런 여인은 이 넓은 자금성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해 봄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656년 드디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금지된 사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56년 봄 자금성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늘 우울하고 신경질적이었던 황제 순치제의 얼굴에 어느 날부터인가 설명할 수 없는 몽롱한 열기가 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황제께서 상사병에 걸리신 것 같다고 말이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학씨입니다. 이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청나라의 공식 역사 기록인 그 어디를 샅샅이 뒤져봐도 동학씨가 입궁하기 전의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어떻게 입궁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기이할 정도로 모호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처럼 말입니다. 보통 황귀비까지 오르는 여인이라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입궁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 황실은 그녀의 과거를 이토록 철저히 숨겨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 궁궐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소문,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의 비밀 기록을 통해 지워진 진실을 복원해 낼 수 있습니다. 당시 순치제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던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은 자신의 일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황제는 한 만주족 군인의 아내를 열렬히 사랑했다. 그 군인이 황제에게 질책을 받고 죽자 황제는 즉시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여자로 삼았다. 그 군인이 누구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그를 순치제의 이복동생이자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이복동생, 양친왕 보무보고르로 지목합니다. 즉, 동학씨는 순치제의 친동생의 아내, 제수씨였던 것입니다. 운명의 만남은 우연처럼, 하지만 필연처럼 찾아왔습니다. 당시 청나라 황실의 관습에 따라 황족의 부인들은 명절마다 황궁에 들어와 황태후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무료하고 답답한 궁중 생활에 지쳐 어머니의 처소를 찾았던 19살의 순치제. 그는 그곳에서 동생의 아내인 동학씨를 마주칩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순치제의 눈앞에 있는 여인은 그가 매일 보던 투박한 몽골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동학씨는 내 대신 악석의 딸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강남 지방을 유랑하며 자랐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친 만주족의 기풍보다는 섬세하고 우아한 한족의 문화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보석 자랑을 하며 시끄럽게 떠들 때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서 서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자락에서는 진한 향수 냄새 대신 은은한 묵향이 났습니다. 순치제는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치제는 우연히 마주친 동학씨가 손에 책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만주족 여인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기에 무슨 책인지 묻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맑은 눈빛으로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집이라고 답했습니다. 강남의 풍경이 그리워 시를 읽고 있었다는 그녀의 차분한 대답은 평소 한족 문화를 동경하던 순치제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의 황제는 자신이 요즘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하고 있는 불교의 화두, 색즉 시공의 이치에 대해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학씨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인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곳이 곧 극락이라며 번뇌를 억지로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황제를 부드럽게 위로한 것입니다. 그 순간 순치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넓은 세상에서 나의 고독한 영혼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리끝까지 전율을 느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인을 만난 것이다. 지난 18년 동안 이 넓은 자금성 바닥에서 자신의 말귀를 알아듣는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황후는 사냥이나 가자고 조르기만 했고 태후는 권력을 잡으라고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여인이 자신의 철학적 고뇌를 단번에 이해하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녀는 서예에 능했고 역사에 해박했으며 무엇보다 황제의 고독한 내면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이다. 내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찾아 헤매던 반쪽. 지음은 바로 이 여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동생의 아내, 유부녀였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금지된 꽃, 넘어서는 안 될 선. 그러나 가질 수 없기에 갈망은 더욱 뜨겁게, 그리고 위험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가슴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국을 집어삼킬 거대한 화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벽돌에도 귀가 있다는 말처럼 궁궐 안에 비밀은 없었습니다. 황제가 동생인 양친왕의 부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순치제는 형제간의 우애와 국사를 핑계로 동생 보무보고르를 수시로 입궁시켰지만 진짜 목적은 그와 동행한 제수씨, 동학씨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황제는 동생을 병풍처럼 세워둔 채 보란듯이 제수씨와 시를 논하고 그림을 그리며 둘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보무보고르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끈적하고 뜨거운 시선, 그리고 황제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 위로 번지는 수줍은 홍조를 보며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질투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천하의 주인인 황제였기에 감히 면전에서 불만을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결국 사적인 공간에서 폭발했습니다. 술에 취해 저택으로 돌아온 보무보고르는 집안의 물건을 때려 부수며 아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황제가 눈길을 주니 뭐라도 된 것 같으냐며 형과 아내를 싸잡아 더러운 것들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저 폐하의 물음에 답했을 뿐이라는 아내의 눈물 섞인 해명도 소용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황제의 권력에 눌려 숨죽여야 했던 그는 집 안에서만큼은 열등감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아내에게 손찌검을 위협하는 난폭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질투에 눈이 먼 보무보고르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 아내 동학씨에게 손찌검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황제의 귀에 들어갔고 순치제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격분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영혼의 단짝이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시 동생을 입궁시킨 순치제는 황제로서의 체면도 잊은 채 보무보고르의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내 놈이 죽고 싶지 않다면 어찌 그녀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있냐며 그녀는 너 같은 자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입가에 붉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보무보고르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형을 올려다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고작 남의 아내, 그것도 제수씨 때문에 하나뿐인 친동생을 이토록 핍박하느냐고, 과연 이것이 천하의 주인이 할 짓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에 미쳐 눈이 뒤집힌 황제의 귀에는 동생의 비명 섞인 항변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황제에게 뺨을 맞고 짐승 취급을 당한 보무보고르. 그는 16살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치욕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무보고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그가 화병으로 죽었다고 하고 민간의 소문은 그가 분을 이기지 못해 자결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황제가 독살했다는 음모론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656년 7월 3일 보무보고르는 16살이라는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황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생이 형 때문에 죽었다. 황제가 제수씨를 뺏으려고 동생을 죽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것은 천륜을 어긴 비극이라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순치제의 반응은 소름 끼치도록 냉혹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마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동생이 죽은 지 불과 며칠 뒤 황제는 미망인이 된 동학씨를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입궁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폐하, 아니 되옵니다. 양친왕의 사십구제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만주족에게 형사취수에 옛 관습이 있었다 하나 지금 우리는 유교를 숭상하는 중원의 제국입니다. 제수씨를 후궁으로 들이시다니요. 이는 만세의 웃음거리가 될 폐륜입니다. 어머니 효장문 황태후 역시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호통쳤습니다.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벌이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저 여자는 상을 치르는 과부다. 하지만 19살의 황제 순치제, 그는 이미 사랑이라는 열병에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신하들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일갈했습니다. 짐은 천자다. 천하의 모든 것이 짐의 것이다. 법도, 체면, 그따위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가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곁에 두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황제라 할 수 있겠느냐. 나를 막으려거든 차라리 나를 폐위시켜라. 그녀가 없으면 나는 황제고 뭐고 다 때려치울 것이다. 황제가 제위를 걸고 나오자 천하의 태우도 깐깐한 신하들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556년 8월 25일 남편이 죽은 지 불과 27일 만에 동학씨는 소복을 벗고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채 자금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섭니다. 그녀는 이제 비운의 미망인이 아니라 대청 황제 순치제의 공식 후궁 현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불타는 지옥이 될 것임을, 그리고 황제의 그 뜨거운 사랑이 결국 자신과 태어날 아이를 태워 죽이는 업화가 될 것임을. 제국을 뒤흔들 동학비의 시대는 이렇게 피와 스캔들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56년 8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입궁한 동학씨. 그녀는 입궁과 동시에 현비에 책봉됩니다. 현이라는 글자는 어질다, 현명하다는 뜻으로 황제가 그녀의 지성과 인품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19살의 황제 순치제에게 현비라는 지위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아무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별처럼 빛나는 자리에 앉히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입궁 불과 한 달 뒤, 황제는 예부의 신하들이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현비를 황귀비로 진봉할 것이니 황후 책봉에 준하는 성대한 예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속도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나라의 후궁 품계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보통 한 단계를 오르는데 몇 년이 걸리고 황자를 낳거나 큰 공을 세워야 겨우 승진이 가능합니다. 평생을 바쳐도 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죽는 여인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입궁한 지 120일, 겨우 4개월 만에 아이도 낳지 않은 여인을 황후 바로 아래 서열 1위인 황귀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켓 승진을 넘어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광속 승진이었습니다. 동학비는 수십 년 동안 궁을 지킨 다른 고위 비빈들을 단숨에 발 아래로 꿀렸습니다. 1656년 12월, 자금성에서 역사적인 책봉식이 거행됩니다. 동학비는 황후만이 쓸 수 있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책봉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부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가 병들거나 죽으면 곧바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막강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것은 승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황제가 내린 대사 멸령이었습니다. 자금성 내부는 곧 충격적인 소식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황태자가 탄생한 것도 아니었으나 황제가 돌연 감옥 문을 열고 죄인들을 풀어주라는 전대미문의 사멸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새로 책봉된 황귀비, 동학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은대 국가에서 사멸령이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신성하고 무거운 통치 행위입니다. 보통은 새 황제의 즉위나 황후 책봉 같은 국가적 대경사 때나 행해지는 법이지, 일개 후궁을 위해 국법을 흔들고 감옥을 비우는 일은 중국 수천 년 역사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이었습니다. 순치제는 이 조서를 통해 만천에 선포한 셈이었습니다. 법적인 황후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 진정한 국모는 오직 동학비뿐이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기강 따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황제의 광기 어린 열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예법에 어긋난다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후세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는 간곡한 만류가 빗발쳤지만 사랑의 눈먼 순치제에게는 소귀의 경일기였습니다. 그는 전례가 없다면 자신이 만들면 그만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가 한번 웃을 수만 있다면 천하를 다 뒤집어도 좋다는 태도로 모든 반대 의견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동학비의 처소인 승건궁에는 매일같이 전국의 보물들이 답지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가져온 진기한 유리 거울, 남해의 진주, 최고급 비단. 황제는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보석들의 반짝임 뒤에서 자금성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고 어둡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 황제의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동학비를 향한 세상의 증오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학비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으나 정작 그녀의 속마음은 매일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던 그녀는 황제의 비정상적인 총애가 자신을 황궁이라는 정글 한복판에 공공의 적그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삼천 후궁들의 시기 어린 시선, 한족 흉내를 내는 요물이라는 몽골 비빈들의 증오,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경국지색이라는 조정 대신들의 수군거림까지. 무엇보다 시어머니 효장문 황태후의 눈초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황후와 태후 앞에서 언제나 머리를 숙였고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지원했다. 황후가 그녀의 길을 꺾기 위해 일부러 트집을 잡거나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줄 때조차 동학비는 절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폐하의 사랑을 믿고 기고만장하다는 황후의 비아냥거림이 날아들면 그녀는 주저없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신은 감히 황후 마마의 발끝대만도 못한 비천한 존재라며 스스로를 바닥까지 낮추어 상대의 적개심을 무마시키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당시 순치제의 정실 부인은 두 번째 황후인 효회 장황후였습니다. 16살의 어린 몽골 소녀였죠. 순치제는 그녀를 끔찍이 혐오했습니다. 황후가 문안을 와도 쳐다보지 않았고 동학비와 함께 있을 때 황후가 들어오면 꼴보기 싫으니 나가라며 대놓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1657년 순치제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황후를 폐위하려 했습니다. 황후가 병든 태후를 제대로 간호하지 않았다. 효심이 부족하니 폐위를 논의하라. 사실은 황후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동학비를 앉히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때 분노한 황제를 막아선 것은 놀랍게도 동학비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순치제가 기어이 황후를 폐위시키겠다며 길길이 날뛰자 동학비는 사색이 되어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만약 황후마저 쫓겨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황후 자리를 탐내어 안주인을 모함한 희대의 악녀라며 손가락질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먼 순치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 무식한 여자가 감히 너를 괴롭히는 꼴을 더는 볼 수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학비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폐하가 정말로 황후를 폐하신다면 그 즉시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다며 목숨을 건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싶다면 제발 이 분노를 거두어 달라는 그녀의 처절한 호소는 단순한 엄살이 아닌 생존을 위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황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황후가 자리에 앉기 전에는 절대 앉지 않았고 황후를 볼 때마다 하녀처럼 깎듯이 예를 갖췄습니다. 황제가 자신에게만 귀한 음식을 내리면 황후 마마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라며 기어이 돌려보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대상은
시어머니인 효장문 황태후였습니다. 태후가 알아누웠을 때 동학비는 궁녀들을 물리고 직접 태후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뜬 눈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려 먼저 맛을 보고 태후의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그 강인하고 깐깐했던 태후조차 나중에는 그녀의 지극정성에 마음을 열고 참으로 효부로다라고 칭찬했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사치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내려준 금비녀 대신 수수한 꽃 장식을 꽂았고 값비싼 비단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불교 서적을 필사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과연 행복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황제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오만한 기색을 보이면 저 굶주린 늑대들이 달려들어 자신을 물어뜯을 것임을.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감정을 숨기고 완벽하게 착한 여자를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승건궁의 밤. 하지만 동학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위태로운 균형은 곧 다가올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인해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1657년 살얼음판 같았던 자금성에 드디어 햇살이 비추는 듯했습니다. 승건궁의 주인 동학비가 회임을 한 것입니다. 황제 순치제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는 정무를 보다가도 수시로 승건궁으로 달려가 동학비의 배를 어루만지며 태교를 함께했습니다. 서예를 가르치고 좋은 글귀를 읽어주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와 나, 우리 사랑의 결실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것이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 나는 황제의 짐을 내려놓고 너와 함께 늙어갈 것이다. 황제의 꿈은 소박했으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제국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1657년 11월 12일 산통 끝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순치제의 반응은 기쁨을 넘어 조정 대신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만조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갓 태어난 핏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이 아이야말로 짐의 진정한 첫 번째 아들이라고 천에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실로 잔인하고도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엄연히 장남복전과 훗날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 강희제가 되는 사살백이 셋째 현엽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사랑하는 여인 동학비가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멀쩡한 형들의 존재를 싹 무시하고 갓난아기를 장자로 대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닌 명백한 정치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차기 황희는 이 아이에게 주겠다는 황제의 의지가 드러나자 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삼황자 현엽을 지지하던 효장문황태후와 몽골 귀족 세력은 자신들의 입지가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겉으로는 황자의 탄생을 축하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동학비의 아들이 황제가 되면 우리는 끝장이다 라는 차가운 계산과 서늘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파격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황자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번 제2차 대사멸령을 내리고 신하들에게 엄청난 하사품을 뿌립니다. 보통 황자가 태어났다고 대사멸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직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만 하는 일입니다. 순치제는 기성사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동학비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황제의 이 과도한 사랑이
갓 태어난 아이를 황궁이라는 정글 한가운데에 고기 방패로 세워놓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폐하, 아이가 너무 많은 복을 받으면 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부디 거두어 주소서. 제 아이는 황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황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과 동학비의 사랑을 증명해 줄 완벽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165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왕자는 무럭무럭 자라는 듯 했습니다. 황제는 아이의 백일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자라면 나처럼 글을 가르치고 너처럼 그림을 가르치자. 황제와 동학비가 나눈 대화는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금성에도 진정한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황궁에 살기가 너무 독했던 탓일까요? 평화롭던 승건궁의 정막을 깬 것은 유모의 다급한 비명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고작 3개월, 100일을 간 넘긴 사왕자의 몸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결에 소식을 들은 동학비는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타들어가는 아이의 작은 몸을 부둥켜 안고 어이를 부르짖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순치제 역시 모든 정물을 전폐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였지만 정작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내가 천하의 주인이거늘 어찌 내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하는가라며 피눈물을 흘렸고, 동학비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하며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1658년 1월 24일 새벽, 결국 아이의 작은 가슴은 영원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승건궁 담장 너머로 어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황제의 꿈과 동학비의 미래는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쌓이는 천연두일 수도 혹은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허약함일 수도 있었으나 동학비의 마음을 가장 괴롭힌 것은 저주라는 망상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쏟아지는 비난과 저주가 죄 없는 아이에게 닿은 것은 아닐까. 감당 못할 황제의 은혜를 입은 자신의 업보가 아이를 잡아먹은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자책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순치제는 반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분노와 권력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는 죽은 갓난아기에게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자기를 내립니다. 죽은 황자를 영친왕으로 추봉한다. 여러분, 친왕이 무엇입니까? 황실의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귀입니다. 보통은 성인이 되어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워야 받는 자리입니다. 이름도 짓지 못한, 젖도 떼지 못한 아기에게 영광스러운 친왕이라는 시호를 내린 것은 죽은 아들에 대한 애도이자 너는 내 유일한 태자였다는 황제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장례식 또한 황태자의 예법을 뛰어넘었습니다. 황제는 친히 제문을 지어 읽으며 통곡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았더라면 짐의 뒤를 이어 성군이 되었을 터인데, 하늘이시여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지 어찌하여 이 어린 것을 데려가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자귀를 내리고 아무리 성대한 장례를 치러도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동학비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습니다.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밥을 넘기지 못했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생명의 빛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퀭해지고 뺨은 야위어 갔으며 밤마다 핏기 섞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건강하던 그녀의 몸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낙엽처럼 말라갔습니다. 황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압도적인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설마 동학비 너마저 나를 떠나려는 것이냐?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자금성의 겨울바람이 승공웅의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동학비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1658년 아들 영친왕을 차가운 땅에 묻은 후 동학비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화려했던 승공궁은 더 이상 황제의 사랑을 나누는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병실이었습니다. 동학비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추정컨대 그녀는 심각한 폐결핵과 산후 우울증, 그리고 극심한 영양실조가 겹친 복합적인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당시 황궁을 휩쓸던 천연두의 기운까지 스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죽어가게 만든 것은 육체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내 욕심이 아이를 죽였다. 나 때문에 황제께서 나라시를 돌보지 않으신다. 나는 대청의 죄인이다. 황제 순치제의 지극정성은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업무인 상소문 결제를 거의 중단했습니다. 대신 그는 의학 서적을 뒤적이며 직접 약재를 골랐고 밤이면 어김없이 승공궁으로 달려와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뜨거운 약사발을 호흡으로 식히는 순치제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신이 진상했다는 귀한 산삼을 다려와 제발 한 모금만이라도 넘겨달라는 황제의 애원은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학비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그 정성을 밀어냈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고 말라버린 고목에 물을 준들 다시 꽃이 피겠냐며 더 이상 귀한 약재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조차 그녀의 걱정은 오직 남편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폐하의 옥체가 상하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으니 제발 자신을 버려두고 가서 쉬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말에 순치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가는데 자신의 건강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며 제발 곁에 사람만 있어 달라고 울부짖는 황제의 절규는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신은 승공웅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1660년 여름을 지나며 동학비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흑당 같은 머릿결은 푸석해졌고 총명했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660년 9월 23일 가을 바람이 승공궁의 문풍지를 새우산하게 흔들던 밤이었습니다. 동학비는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황제를 찾았습니다. 순치제는 한 걸음에 달려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황제를 바라보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유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동학비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직 황제만을 걱정했습니다. 부디 슬픔을 거두고 옥체를 보존하여 역사에 남을 성군이 되어달라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뒤 황제가 여사에게 빠져 국고를 탕진한 홍운이라는 비난을 듣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금은보화 대신
그저 폐하의 마음속에 묻어달라며 장례를 검소하게 치러달라는 마지막 소원을 남겼습니다. 이윽고 동학비에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향년 21세. 꽃봉고리가 채피기도 전에 거센 폭풍 후에 꺾여버린 너무나도 짧고 애달픈 생이 마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방 안에는 황제의 짐승 같은 절규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은 내게서 모든 것을 뺏어가느냐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과 함께 황제의 이성을 간신히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마저 투둑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동학비가 숨을 거두는 순간 인자하고 문약했던 황제복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슬픔에 미쳐 날뛰는 광기의 폭군만이 남았습니다. 신하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황제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일 만에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그가 내린 명령들은 제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순치제의 첫 번째 폭주는 추존이었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동학비를 효헌황후로 추존하노라.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정실 부인이 버젓이 곤영궁에 있는데 죽은 후궁을 황후로 올리다니요. 이는 살아있는 황후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황실의 법도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예부의 관리들이 목숨을 걸고 상소했지만 순치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오직 동학비 한 사람뿐이다. 누가 감히 토를 다느냐. 반대하는 자는 참수하겠다. 결국 동학비는 죽어서야 비로소 그토록 원치 않았던 무거운 황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광기에 가까운 장례 풍경이었습니다. 순치제는 황족과 관리, 후궁들에게 효헌황후의 죽음을 친부모의 상을 당한 것처럼 비통해 하라며 전무후무한 강압적 조칙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장례식장 곳곳에 서슬퍼런 감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조문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누가 울지 않는가, 누가 슬픔이 부족한가를 감시하고 색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작거나 눈가의 물기가 조금이라도 마른 사람은 그 즉시 감찰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나올 눈물이 없다는 절박한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부족하다는 죄목으로 지목된 이들은 짐승처럼 밖으로 끌려나가 곤장백대를 맞아야 했고 그 자리에서 관직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엄숙해야 할 황실의 장례식장은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통곡을 쥐어짜야 하는 기괴한 연극 무대이자 처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살기 위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멀쩡하다가도 입국만 하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몰래 소매 속에 숨겨둔 매운파나 마늘즙을 눈에 비벼가며 억지 눈물을 짜내야 했습니다. 자금성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애도가 아니라 공포의 비명이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깊으면 독이 된다는 것을 황제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광기의 정점은 산 사람을 죽여 함께 묻는 순장 명령이었습니다. 순치제는 동학비가 저승 가는 길에 심심하지 않게 하겠다며 그녀를 모시던 궁녀와 환관 30여 명을 함께 묻어 시중을 들게 하라는 끔찍한 명을 내렸습니다. 이미 사라져가던 야만적인 악습을 황제가 되살리려 하자 지목된 궁녀들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궁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 미친 폭주를 막아선 것은 침묵하던 호랑이 효장문황태후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태후는 아들의 뺨을 후려칠 기세로 호통을 쳤습니다. 부처를 믿는다는 황제가 어찌 죄 없는 이들에게 살생을 저지르려 하느냐며
저승에 있는 동학비가 과연 피 묻은 영혼들을 보고 기뻐하겠느냐고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끈을 놓은 순치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움을 타는지 모른다며 사랑하는 여인을 혼자 둘 수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사적인 반대 덕분에 30명의 목숨은 가까스로 건졌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분노는 삭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동학비가 생전에 아끼던 궁전의 보물들과 귀한 서적들, 비단옷들을 모두 산처럼 쌓아놓고 태워버렸습니다. 이것들을 연기로 만들어 하늘로 보내주겠다. 그 불길이 며칠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고 타는 냄새가 자금성 전체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동학비는 검소하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황제는 그녀의 유언마저 어기며 제국을 탕진하는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실감을 견디지 못한 자의 몸부림이었을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자금성에는 죽음보다 더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서서히 이 세상과의 작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660년 겨울, 동학비가 떠난 자금성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장례식의 피비린내, 나는 광풍이 지나간 자리, 순치제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정사를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상소문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매달린 것은 불교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고승인 옥림통수 국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매일 불경을 외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제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이 황제의 자리가 족쇄 같구나. 동학비가 없는 세상은 내게 생지옥이다. 나는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비구가 되겠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순치제는 급기야 한 손에 가위를 든 채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부처에게 귀의하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황제의 자리 따위는 미련 없이 버리고 승려가 되어 죽은 연인의 명복을 빌며 남은 생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기 어린 결심을 막아선 것은 당대의 고승 옥림통수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앞을 가로막고 충격적인 협박을 던졌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기어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다면 그 삭발을 도운 자신의 제자들을 모조리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한 사람의 도피를 위해 죄 없는 수행자들을 희생시킬 것이냐는 잔혹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극약 처방 앞에 순치제는 결국 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의 극단적인 협박 덕분에 황제는 겨우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속세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인 복림 대신 행치라는 버퍼를 쓰며 스스로를 스님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를 넘겨 1661년 1월, 동학비가 죽은 지 불과 4개월 뒤였습니다. 건강하던 24살의 젊은 황제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불치병, 천연두였습니다. 공식 기록인 청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순치 18년 1월 7일 밤, 황제께서 양심전에서 붕어하시다. 향년 24세. 제국을 통일하고 태평성대의 기틀을 닦아야 할 젊은 황제의 너무나 허무하고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뒤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민간과 야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죽지 않았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오대산으로 떠났다. 이 오대산 출가설은 단순한 낭만적인 소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꽤 설득력 있는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시신이 없다.
만주족의 풍습에 따라 화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황제의 시신을 본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입관할 때 관안이 비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황제가 평소 아끼던 부채와 신발만 묻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강희제의 기이한 행보. 훗날 즉위한 아들 강희제는 험준한 오대산을 무려 5번이나 방문합니다. 황제가 먼 산속절을, 그것도 교통이 불편한 오대산을 그렇게 자주 찾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야세는 강희제가 오대산의 한 늙은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스님은 황제를 보고도 절을 하지 않았고 강희제는 오히려 그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스님이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순치제가 아니었을까요? 셋째, 죄기조의 미스터리. 순치제는 죽기 직전 죄기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자신이 평소 추구하던 한족 우대 정책을 모두 부정하고 동학비를 너무 총애하여 정사를 그르쳤다. 효도하지 못했다며 맹렬히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존심 강한 황제가 죽기 전에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렸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어머니 효장문황 태후의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들이 사랑 때문에 황위를 버리고 도망친 사실을 덮기 위해 병으로 죽었다고 위장하고 그의 정치적 실패를 인정하는 유언장을 날조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저 먼 오대산의 구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황제는 사랑하는 여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목탁을 쥐었다. 그것이 이 슬픈 사랑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치제가 사라진 자금성. 주인을 잃은 용상에는 겨우 8살짜리 꼬마가 앉게 됩니다. 순치제의 셋째 아들 현엽. 바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자 최장수 제임 황제인 성조 강희제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강희제가 황제로 선택된 이유가 바로 천연두를 앓고 살아남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병에 면역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제국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만든 위대한 제국 순치제의 요절은 역설적으로 청나라의 전성기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감정적이고 유약했던 아버지 순치제가 일찍 퇴장하고 강인한 할머니 효장문 황태후의 손에서 자란 강희제는 냉철한 군주로 성장했습니다. 강희제는 아버지의 비극을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동학비의 아들에게 빼앗겼던 기억, 그리고 사랑 때문에 미쳐가는 아버지를 보며 그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 눈이 멀면 황제도 나라도 망한다. 강희제는 평생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지만 결코 한 여인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후궁들에게 과도한 권력을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순치제의 실패한 사랑이 아들에게는 제왕의 냉정함을 가르친 반면교사가 된 셈입니다. 당시 만주족 귀족들에게 그녀는 나라를 망친 요물, 여우 같은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다르게 봅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한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황제라는 고독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부서져 버린 가련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입궁하여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년. 그 짧은 4년이 300년 청나라 역사를 뒤흔들었고 두 남녀의 운명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순치제가 출가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 한 구절을 읊어봅니다. 우연히 황포를 입고 제왕이 되어 20년을 그르치고 살았구나. 손을 놓고 보니 모든 것이 뜬구름이라. 태어날 때도 사랑을 모르고 왔다가
죽을 때도 사랑을 모르고 가는구나. 이 슬픔을 누구에게 말하랴. 황금으로 지은 궁궐도,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황제의 권위도 사랑하는 여인의 따뜻한 손길 하나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0일 살해 줘버린 동학비, 그리고 그녀를 따라 모든 것을 버린 24살의 순치제.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다음 생에서는 황제와 후궁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필부필부로 만나 백년해로 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아닐까요?